반가워요. 늘 재미있게 듣는 구독자로 지내던 중에 드디어 제가 주인공이 되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썼던 적이 없어서 쓸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스릴러 영화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선비 같은 남자를 만나서 오랜 연애를 한 끝에 30살 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상하고 섬세해서 제 마음이나 상태를 귀신처럼 알아채곤 했었어요. 저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성격도 남편과 비슷하셨어요. 비속어나 은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항상 예쁜 말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질려버려 하는 말을 저에게 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남편 복에 이어 시댁복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친정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재력 있는 엄마를 만나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하나의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노는 한량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낳고 육아에 바빴을 때도 아빠는 외출해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도박을 하는 일은 한심한 짓이라고 해요.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워서 어머니를 속내게 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대학교 때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한량처럼 노는 모습을 보며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한량처럼 노는데 어머니를 계속 상처받게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니에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모녀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한심하고 게을러서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감사드리기만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야.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주는 법도 몰라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젊어서 바람을 많이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돈만 엄마에게 받았으면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건 애정결핍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아빠가 사업하겠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돈을 가져다 썼는지 정말 많은 사업을 망쳤다면 양심이라도 있어서 정신 차리고 엄마를 잘 대해야 해. 아빠만 보면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어. 만약 그랬다면 이제 그만 당황하고 조용히 엄마 곁에서 행동해야만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해. 그래도 나는 아빠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빠는 젊을 때 많이 방황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변했어. 엄마를 위해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한단다. 엄마도 참 답답해. 그 정도도 하지 않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을까? 난 아빠한테 받아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아직도 정이 가지 않아. 다정함이라곤 일도 없다 말이야. 엄마가 내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런 게 사랑이지. 아내를 쓰다듬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아빠의 영향이 컸어요. 내 이상형은 아빠와 정반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도 그저 아빠를 감싸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빠가 엄마 돈으로 술을 사 먹고 사업한다고 하며 곧 망할 사무실을 차리는 걸 보기만 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들어주지 않아서 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돈이 많은 이유는 외할아버지의 유산이었어요. 시골에는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처분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외동딸인 엄마가 상속받게 되었죠. 제가 역시 엄마 덕분에 편안하게 자랐고 원하던 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골칫거리 아빠와 함께 부당한 삶을 살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부 관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색한 관계였어요. 저의 결혼식 때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의 자리로 입장할 때 삶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색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날이 다가오자마자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 아빠는 병원을 찾아와서 자신의 손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는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아이,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사랑스러운 소녀를 낳아줘서 고마워. 아이, 세상에 내가 늘 그렇게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라. 나 같은 쓰레기조차도 순수해지게 만든다고. 그리고 아빠는 감성적인 말을 하며 손녀가 태어나 더 좋은 것 같은데 해가 서쪽에서 뜨든 동쪽에서 뜨든 상관없어. 내 눈에는 손녀가 있으니까. 이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나는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게 매번 예쁜 손녀를 보니까 나도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드네. 우리 딸, 내 아이, 미안하다는 말하지만 너를 낳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완전 감동이야. 어쩐지 아빠는 자기 딸을 보기 위해 매일 병원을 찾아오시고 조리원과 신혼집에도 계속 와서 이를 만나셨어.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내 딸을 예뻐해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동안 미웠던 시간들이 미안해지기까지 했어. 아빠는 나와 남편이 데이트나 함께 있는데 바쁜 사정으로 인해 딸을 돌봐주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먼저 손녀와 놀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을 자주 들으니 그렇게 했던 거였죠. 이렇게 변해버린 아버지를 보시며 매우 기뻤던 어머니도 결국 제 인생도 괜찮은 삶이 찾아온 것 같아서 응원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우리 부부까지 모두 행복한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왜 하늘은 가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제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으로 벚꽃 구경을 가시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어요. 탱크만한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엄마는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너무나도 엄마에 대한 소식이 잘못 전해졌길 바랐지만 이미 지하 영안실로 옮겨져서 하얀 천을 머리까지 써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이 힘이 빠져 기절했어요. 경찰은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함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황망하고 비통하여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향이 끊기지 않게 자리를 지키며 새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같은 사고를 당한 아빠는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셨던데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실수로 엄마를 떠나보내게 된 죄스럽다며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벚꽃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씁쓸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단지 하늘이 엄마를 필요로 하셔서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화장터에서 한 줌의 엄마의 재를 납골당해 모셔 이별하였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서만 지내며 한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고로 인한 죄책감이 커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손만 썩은 것 같아서 미안해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딸을 키워야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아빠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예전처럼 딸을 보러 오지 않고 집을 비우고 산속에 절을 다니며 엄마의 명복을 끊임없이 빌어주셨어요. 이렇게 한 달 뒤에 엄마가 유산을 하면서 아빠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본론으로 넘어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료로 오셨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남편의 품에서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엄마의 모든 유산을 친정아빠께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평소 좋아하셨던 기부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세요? 엄마의 재산은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빠의 노후 자금은 따로 빼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나 같은 노민의 엄마 유산을 쓸 자격이 있겠니? 큰형님 말대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빠는 욕심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엄마 유산은 건들지 않을 생각이야. 우리 손녀한테 이제라도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 그렇게 하게 해줘라. 아빠 진짜 많이 변했네. 내가 알던 사람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알아서 엄마 유산을 기부하는 걸로 정리했죠? 그럼 아빠는 엄마랑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그럼 전처럼 아빠가 손녀 좀 자주 봐주고 그래. 혼자 속상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말이야. 내 딸이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은지. 요즘 많이 우는 것 같아. 아버지가 변했다는 것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 아버지는 엄마의 유산에 10원 한 개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어. 아마 그게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의미인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집을 팔고 어디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날 생각이래. 너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산속에서 조용히 삶을 살 생각이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말했어. 아버지의 마지막 노후에는 엄마에게 잘못했던 날들을 뉘우치며 살 거라고도 했어. 매일 반성하며 살 거라고 했어. 제 평생 내 딸을 유난히 예쁘게 여긴 아빠가 떠나신다고 하자. 섭섭함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나기 어려운 거야? 우리한테 발길 끊어서 손녀 보지 않을 거니? 가끔은 와야지. 엘비가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걸 너한테도 보여주고 사위한테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쉽다. 그럼 시골 어디로 떠날 생각이야? 아, 엄마 고향으로 갈 생각이구나. 거기서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한 곳이기도 하고 산골에 살 만한 곳도 있을 거잖아. 거기도 알아봤는데 대가가 없더라.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야겠더라고. 그래서 배가가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까 언급한 대로 너희 엄마의 유산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는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써주면 100배는 더 좋을 것 같다. 아빠는 예상치 못한 말만 내뱉었다. 한량 같은 삶을 살며 사람들을 괴롭힌 엄청난 분이 어느 날 180도로 변해 놀라움에 빠졌다. 사실 엄마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도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며칠 뒤 아빠와 작별을 하고 먼 곳으로 보내주었다. 그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지난 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저는 육아와 남편 내조에만 신경을 써서 엄마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몸이 바빠서 슬픔을 덜어내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께 죄송했어요. 여하튼 저희 식구들과 시부모님이 무탈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셨고 많이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상한 문자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방에 있는 엄마의 또 다른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는데 그 집의 전기세 사용요금이 문자로 날라왔었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매달 조작된 내역서가 날아왔고 이번에는 20만 원이라는 많은 요금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에게 주신 그 집이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집 말이야. 거기서 전기를 사용한 것 같아. 매달 영원히 문자가 왔는데 오늘은 20만 원이라는 문자가 왔어. 2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쓴 것 같은데 누구가 그냥 산 것 같다.
어떻게 우리 집보다 2배로 나올 수가 있지? 아무래도 누군가 몰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글쎄, 혹시 다른 집에서 몰래 전기를 훔치는 건 아닐까? 아, 찝찝해.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장모님 돌아가신 후에 저 집을 가봤잖아. 나랑 같이 주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하자. 그이가 주말에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내려가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남편과 함께 물려주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시골길에 이르렀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엄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곳거리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길가에 핀 형색색의 꽃이 만개한 데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같은 한국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그이와 저는 엄마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집 주변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 당신도 그래?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우리 딸이 이 마을에서 자라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 우리 나중에 여기로 이사 올까? 당신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나랑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 되겠지. 적당히. 손맛은 장모님이 좋으셨는데, 물론 당신도 음식을 꽤 잘하긴 하지.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곳에서 살면 삶의 만족도가 쭉쭉 올라갈 것 같아. 우리 집 근처가 너무 예쁘고 환경도 깨끗해서 여러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제가 대문 열쇠를 집에 두고 왔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을 터인데 전에 엄마가 주신 열쇠 생각을 못했네요.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집 앞에 있는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뒀다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집을 물려주시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어서 열쇠가 부동산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주택의 주인인데요.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택 주인이라고요? 네, 그 돌아가신 어르신의 따님이에요. 맞죠, 네. 네, 엄마가 남겨주신 집인 걸 알고 계셨군요. 오늘 남편과 같이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열쇠가 없어서요. 엄마 말씀으로는 부동산 사장님이 대문양 쪽에 열쇠를 보관해 두셨다고 하던데요. 열쇠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내어서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집 대문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자 중개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책상 위와 서랍장을 뒤적뒤적하며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중개인은 열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대문 열쇠를 맡긴 적이 있었나요? 아무리 기억을 되돌아봐도 상기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든 곳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꼭 집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중개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갑자기 엄마 집을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의 표정은 불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오셨는데 왜 왔나요? 집이 빈 상태라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오늘처럼 갑자기 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집에서 사용된 전기세가 문자로 왔어요. 20만 원이나 사용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누가 몰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도 할 겸해서 왔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전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는데요. 몰래 전기를 빼어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근처 이웃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저희도 이 동네에 처음 와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누가 전기 도둑질을 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대문 열쇠가 없다는 거죠. 죄송하게도 저한테는 없네요. 아, 이거 어쩌죠? 헛걸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 돌아가긴 왜 돌아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자고. 온 김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대문의 비밀번호를 도하라고 교체하면 되잖아. 어차피 집주인은 당신이니까 상관이 있겠어? 맞아. 역시 당신은 나보다 생각이 깊어. 나는 문을 못 열어서 돌아갈 생각을 먼저 했어. 그래서 남편은 핸드폰으로 근처에 열쇠 수리공이 있는지 검색했더군요.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열쇠 수리공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라서 시내에 있는 분을 불러야 할 겁니다. 아, 그럼 설치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괜찮아요? 사장님, 어차피 열쇠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비싸도 교체해야죠.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러지 말고 대문 열쇠를 집에 두는 게 좋겠다. 오셨다고 하셔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어떨까요? 돌아가신 어르신의 흔적을 하나 없애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이상하게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가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쁘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이 빨리 열쇠 수리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윽고 전화 통화를 끝낸 남편이 30분 내에 수리공이 온다고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은 근처에는 수리공이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앞에 10분 거리에서 영업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지금 점심을 드시고 계셔서 30분 내에 올 것 같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 나가 볼게요. 집 근처의 풍경이 정말 예뻐서요. 구경하거나 기다릴 동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서성이며 시원한 공기를 푹 마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나와서 눈치를 살펴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걸음을 멈추어서 불편해하는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열쇠 수리공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요. 우리는 대문을 가리키며 도어락을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대문을 막으며 말했죠. 사실은 제가 사모님 댁에서 전기를 몰래 썼다는 것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만 왜 아까는 시치미를 뚝 쳐다봤나요? 모르는 척을 했고,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야기죠. 설마 대문 열쇠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는 손가락을 흔들며 아니, 열쇠는 정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네요. 저는 담벼락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 전기를 사용했죠. 사실은 우리 부동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임대료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옷차림이 불편한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동산 전기를 차단하고 우리 집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화를 내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짓을 했겠냐며 저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기를 끌어다 쓴 것도 도둑질이라고 설명한 후에 한 번 눈을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날아온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거니까 믿을 테니 그만 부동산으로 들어가세요. 사모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한 것을 확인했어도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집 안에 들어가면 청소는 항상 깨끗하게 해두어서 고쳐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편히 돌아가세요.
중개인은 여전히 대문을 막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와 열쇠수리공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상한 표정을 지었고요. 곧 비키라고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비켜주세요. 여기는 내 집이라고요. 내가 내 집이니까 들어가겠다는데 왜 사장님이 들어가라고 말아 간섭하세요? 빨리 비켜주세요. 도어락을 갈아야 하니까요. 제 남편이 중개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자 열쇠수리공이 바로 대문을 열고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10분도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남편이 출장비와 설치비를 현금으로 주며 130을 돌려보내고 제 남편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끝까지 우리 부부를 붙잡고 오늘 말고 다른 날 내려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러니 우리 부부의 의심은 더 커지게 되었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엄마 집안에 몰래 들어가서 무슨 짓을 또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러는 건지 이유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팔을 잡고 끝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던 중개인은 어느새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다 밝혀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윽고 마당에 올라가 계단을 오르며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이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인데 이게 여기 왜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군요. 장인어른의 신발인가요? 산속에 들어가 지내시겠다더니 집에 들어오셨군요. 저희는 의아함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에어컨을 틀었는지 엄청 시원했다고 해서 추웠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게 아빠인지 누군지는 눈으로 확인해야 알 것 같았고 남편과 저는 방문 여기저기를 열어가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과 안방으로 보이는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아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쳐다보게 되었어요. 아빠는 발가벗은 채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난감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여기에 왜 낯선 여자랑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산에 가서도 닦는 기분으로 살겠다고 한 게 며칠 전인데 벌써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봐. 그럼 사람이 쉽게 변할 리가 있겠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장인어른도 남자야. 여자를 보면 끌리는 본능적인 사람이라고. 그냥 못 보는 척하고 우리 그만 올라가자. 지금 집안 꼴 보니까 아버님이 여기서 그 여자랑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가는 어디야? 나는 아빠한테 따져야겠어.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집안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말이에요. 아빠한테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여자와 놀러 온 건 왜 그러냐고 기분이 더러워.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많이 당황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장인어른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봐 볼까? 당연하지. 대화를 해봐야지. 아빠가 변해서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선 거실에서 앉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뭔가를 깔고 앉았더니 엉덩이를 둥글게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여보, 여기 뭐가 있나 봐. 뭔가에서 보니 아빠의 수첩이었어요. 제목에는 마누라 죽이는 13가지 방법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수첩을 열어보니 세상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지금 안방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진작에도 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재산을 한 번에 털어먹으려는 계획이 적혀 있더라고요. 먼저 가족들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할 것을 시작으로 손녀와 딸을 예쁘게 대해 호감을 사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엄마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서술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음식에 보거 독을 태워서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 앞에서 밀어버리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엄마를 데리고 지방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에 가는 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날은 사실 세 사람이 처음부터 한패였던 것이었어요. 부자인 엄마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범죄를 공모하고 유산으로 받은 돈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아빠는 물놀이를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등 다양한 미친 짓이 서술되어 있었고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일지를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수첩을 넘기며 알아낸 사실은 중개인이 아빠와 상간녀를 연결해준 중개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중개인이 왜 이렇게 저희 부부를 집으로 들여보내기 꺼려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길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은 고의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가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아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하는 것이 이상했는데 반성을 해서 그러한 게 아니라 엄마의 재산을 횡령하고 상결례와 호의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 아빠라는 분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나마 좋은 사람이 되어 과거 일을 모두 덮어주고 잊어줬는데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바뀌어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을 도와주며 사랑했고 모든 걸 믿고 있었는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드러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와 남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격려로 나는 즉시 거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지만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려와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상관을 담당하여 머리턱을 잡고 얼굴, 가슴, 배, 엉덩이, 몸 전체를 손바닥으로 갈랐습니다. 상관이 반격하려고 할 때 전기 파리채를 들고 훔쳐버렸다. 아프다고 소리치며 번쩍거리는데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훔쳐버렸다. 이런 여자는 전기 파리채로 쳐 죽여도 싸웠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은 내 아버지를 더 이상 의뢰로 보지 않고 어머니를 해친 나쁜 놈으로만 보고 주먹을 가차없이 휘둘렀다. 그는 복싱을 취미로 삼았기 때문에 보통의 주먹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얼굴과 배, 갈비뼈 낭심을 구분 없이 마구 주먹을 골고루 맞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부부는 멈출 생각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마을은 매우 조용해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두년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편 집안의 상황이 궁금한지 현관문 사이로 부동산 중개인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인은 시간을 벌며 아빠와 상간녀를 도망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집안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모두가 발각되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중개인이 몰래 숨어 있어서 지켜보는 것을 알아채고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후크와 어퍼컷을 몇 번이나 참았더니 공중에 떠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그때 아빠가 고르게 숨소리를 내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지 맞자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 인간 앞에 마누라 죽인다고 쓰여진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당신이 이러고도 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내 딸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내 놈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엄마가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거야? 당신이 꾸민 지드로 말야. 당신은 살 가치가 없어. 오늘 내 손으로 죽어봐. 똑같이 가족한테 당해봐. 제가 극도로 흥분하여 소리쳤더니 아빠라는 짐승은 비웃으며 희죽거렸어.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이년아. 내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어. 나는 내 누이와 결혼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비 얼굴과 몸체를 가지고 사위라는 애비도 쥐랑 똑같은 놈으로 결혼했겠지. 솔직히 2년째 딸내미가 못생겼어. 그냥 호박맨처럼 생긴 전응아로만 보일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내가 그 지독한 얼굴을 보면서 매일 다정한 할아버지를 연기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오버억이 쏠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야. 연기하지 않고 살면서 좋다고 했는데 뜻밖의 다 망쳤네. 그리고 내 미는 내가 아니어도 죽을 수 있었겠지. 거야. 암이 없을 경우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는 얘기야. 저기 식탁 위에 네 애인이 기록 다 있으니 확인해봐도 좋다. 야, 생각해봐. 암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는 게 낫겠느냐? 교통사고로 한 번에 죽는 게 낫겠느냐? 누가 들어도 후자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편하게 보내주려고 그 수첩을 작성한 거라고. 엄마는 내 덕분에 편하게 저승길에 갔다고 말이야. 야, 이 여자야. 알아들으면 그만해. 내가 네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 해줬잖아. 난 네 어머니를 위해 편하게 보내준 은인이라고. 뭐, 어머니가 암이었다고? 맞아. 당신 말이 옳다고 한다면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하는 것이 보통 남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다. 당신이 아픈 엄마를 사고쳐서 애써 씌어서 저승으로 보내버렸다. 단지 바람둥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도 엄마에게 은혜인 척을 하며 일생 동안 엄마를 괴롭힌 죄로 이런 벌을 받을 행동을 한다면 너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해. 나는 오늘 악마 같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줄 거다. 나는 거실과 주방을 돌아다니면서 아빠라는 남자를 해치려고 하는 물건을 찾다가 쇠파이프를 찾아 바로 남편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남편이 저를 가로막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벌하지 않아도 지옥에서 살다 죽을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장모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요. 경찰에 이 사람들을 신고하자. 아니, 오늘 이들을 모두 세상에서 물리치고 나도 죽을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엄마를 복수하겠다고. 이것을 내려놓고 비켜달라고 해요. 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남편의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 딸 수민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당신 딸은 우리 딸 수민을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엄마 없이 평생 살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감옥에 간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살게 할 거냐고, 여보.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이들과 똑같아지면 우리 딸도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당신한테 실망할 거야. 그리고 미움 받을 거야, 여보. 천천히 쇠파이프 나한테 넘겨어서. 남편이 딸아이를 말하는 순간 제 몸에 있는 감정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에 힘도 쭉 빠져나가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이는 저를 안아주고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발광하며 달려드는 아빠와 상간녀 중개인을 다시 때려 눕혔습니다. 아예.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분질러 놔버려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새짐승은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기어 현관문을 통과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어디까지 가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집대문 앞까지 나가자. 봉고차를 타고 출동한 형사 여러 명이 바닥을 기어 내려가는 새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쯧쯧거리더니 바로 새놈의 손목에 쇠고량을 채웠고 제가 증거물인 수첩과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건네줬어요. 저희도 경찰서에 따라가게 됐고 조사실에서 하나도 꾸밈없이 진실을 고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해치기 위해 성공한 놈이죠. 그 후로 일부러 눈물을 질질 끝내며 나에게 유산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끝이 생길까봐 해외에서 마음 편하게 돈을 쓰며 살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재산을 모두 정리한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겨놨다고 하는군요. 비행기 표를 보니 다음 날이 출국 날이었는데 운명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걸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 귀로 듣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긴 하지만
이대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던 중 경찰들이 사용하는 곤봉이 눈에 띄더군요.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곤봉을 들고 아빠와 상간녀인 부동산 중개인의 뒤통수를 한 대씩 날려주었습니다. 이윽고 그 놈을 머리를 잡고 바닥에 엎어지게 만들어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이 짐승을 곤봉으로 몸뚱아리를 제대로 조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한 대라도 더 패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은 엄마를 그렇게 만들고 엄마의 돈으로 해외에서 호강하며 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냐, 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니들은 내일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겁니다. 비행기 대신 감옥행 버스를 타겠네요. 천하의 가장 악랄한 짐승 새끼들아. 그러자 고통의 비명을 지르던 아빠가 저를 올려다보며 멋대로 짓거렸습니다. 인연이 또 애비한테 막말을 하네. 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넌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딸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번식한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이 나쁜 놈,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에이, 젠장. 하루만 참았으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하와이로 가는데 왜 전기세가 인연한테 문자로 가서 딱 걸리냔 말이야. 분하고 아까워 죽겠니? 하와이는 결국 꿈으로 끝나버리게 생겼단 말이야. 아이고, 보내라. 아빠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고 그날 저에게 걸린 게 재수가 없었다며 한탄만 계속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곤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모두 나에게 달려들어 곤봉을 빼앗아갔고 계속 이러다가 나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대신 나에게 사과하면서 방금 있었던 일은 못 본 척해주길 부탁했습니다. 형사들에게 당신들의 어머니를 해친 범죄자를 마주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냐 며 물었지만 형사들은 아무 대답 없이 범죄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나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새 짐승이 벌을 받길 바랐습니다. 우리 엄마의 사건은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되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새 짐승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윽고 판사님은 세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엄마를 해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짐승은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끔찍하고도 동시에 시원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해친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재소자들끼리 화투를 치는 중에 아버지가 속임수를 사용한 결과로 모포마리로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런데 신체 부분을 잘못 맞아서 그랬는지 그 즉시 깨어나지 못하고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어머니를 빼앗아간 채로 딸에게는 할머니를 빼앗아간 아버지로 비유되는 짐승으로 낙인 찍혔던 게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저는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나라에서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이코패스조차도 그 교도소에 간다면 오줌을 질질 흘리며 울면서 밤을 지낸다고 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교도소라고 하더군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편한 교도소가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해요. 한편 아빠가 빼돌린 엄마의 재산은 해외 계좌에서 다시 제 통장으로 모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 들어오니까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 남편과 시댁으로 가서 의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셔서 엄마가 평소 기부하시는 것을 행복해 하셨으니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남편 역시 엄마의 돈으로 우리 식구가 살아가는 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며 기부로 모두 사용하자고 말했어요.
아빠라는 짐승은 그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엄마를 해쳤는데요. 평생남으로 살던 시댁 식구들은 이런 천사 같은 마음을 보여줬어요. 제 눈앞에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진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쌓아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조언대로 엄마의 재산을 모두 빈곤층과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니 엄마가 보고 싶어 했어요. 남편과 납골당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의 유골함 앞에서 미주알 고주할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악마 같은 아빠도 있지만 천사 같은 시댁 식구들도 있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해드렸죠. 그러니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쉬시라고 부디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엄마가 물려준 시골의 집으로 떠나기로 했거든요. 그이는 저와 같이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냈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평소에 사무실을 내고 시골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내조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복수도 다 해주고 남편과 이루고 싶은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거든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아서 그런 것인지 마음이 시큰시큰 아프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에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니 잘 아시겠죠? 혹시 제처럼 짐승 같은 아빠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멀리서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마음을 다치지 않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